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성향이 안 맞았던 건지 허구한 날 싸우던 분들이었죠.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늘 방황했어요. 부모님은 좋은 건 다 해주며 키우는데 왜 저 모양이냐며 저를 탓하셨죠.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저는 비로소 사춘기를 끝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매번 학교에 늦게 오고 때때로 수업을 땡땡이 쳐도 저를 대신해 핑계를 대주던 착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날도 늦지막이 학교에 도착했는데 어쩐 일인지 담임 선생님이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야, 너 담임한테 뭐라고 했어? 너 배 아파서 좀 늦게 온다고. 나 배 안 아픈데? 마음이 아파서라고 하면 선생님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처음으로 전곡을 찔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믿지 못하던 저는 그 친구도 처음부터 선뜻 믿진 못했어요. 저는 그 후로도 툭하면 학교를 빼먹고 지각을 일삼았지만 그때마다 그 친구는 제가 듣지 못한 수업의 필기를 보여주거나 저를 대신해 담임 선생님에게 핑계를 대주곤 했죠. 저는 그 친구를 한참이나 모른 척 하다가 1학년이 끝날 즈음에서야 답답해서 물었어요. 넌 대체 왜 그래? 응?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나 딱히 잘해준 거 없는데. 나 네 번호도 모르잖아. 그냥 모른 척 하면 되잖아. 내가 혼나든 말든 시험을 못 보든 말든. 내가 그렇게 거슬려? 어. 그럼 이미 너의 신경회로 안에 내가 입력됐다는 뜻이네? 뭐라는 거야? 어이없어하는 저에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자.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가 같은 반이면 그때는 우리 친한 친구 하자. 뭐? 이미 네 신경회로에는 내가 각인돼 있어. 너도 내가 신경 쓰이고 나도 네가 신경 쓰여. 어차피 신경 쓸 거면 대놓고 신경 쓰자고. 뒤에서 거슬려 하지 말고. 한 학년에 반이 10개였어요. 얼토당토 않은 소리였지만 설마 같은 반이 될까 싶기도 했고 다른 반이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진학한 첫날 저는 같은 반에서 그 친구를 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야, 너희 부모님 혹시 학교 간부야? 혹시 반 배정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날 같은 반으로 넣은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학교 운영위원회도 해본 적 없거든. 나도 너 골치 아파. 나는 뭐 너랑 같은 반이 되고 싶었는 줄 알아? 하필 이름이 비슷해 1학년 때도 앞뒤 번호였던 우리는 또다시 앞뒤 번호가 됐고 2학년 때도 짝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덕에 저는 비로소 저 자신도 갑갑했던 방황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에 갔더니 모두가 저에게 관심을 주더라고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받는 거라곤 눈총뿐이었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또래들을 보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다니며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 한 오빠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면 늘 그 오빠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있던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인사만 주고받던 오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오빠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오빠, 잘 가.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넨 뒤 지나쳤는데 뒤에서 그 오빠가 저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저기. 나? 뭔가 느낌이 이상했지만 일단 다시 그 오빠에게 갔어요. 왜?
혹시 이번 주말에 뭐해? 나 학원 가는데. 그즈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끊어준 학원에 꼬박꼬박 다니고 있었어요. 학원 끝나면 몇 시야? 오후 5시. 그럼 나랑 같이 떡볶이 먹을래? 내가 맛있는 집을 알거든.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긴 했어요. 교회 또래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 적도 있었고요. 아, 그럼 내 친구도 같이 갈까? 내 친구도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제 짝꿍을 떠올렸고, 오빠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말이 됐을 때 짝꿍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나 아무래도 떡볶이는 무리야.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그 오빠랑 둘이 먹어? 뭐 문제 있어? 떡볶이 하나 같이 먹는데? 아니, 뭐. 그 오빠가 고백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제 추측을 떠벌리고 다닐 순 없었어요. 저는 결국 그 오빠와 떡볶이 가게에 갔죠. 막상 같이 갔더니 편하더라고요.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그 오빠가 불쑥 묻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올래? 어? 다음 주에도 사줄게. 예상만 할 때는 꽤 불편했는데 막상 앞에서 들으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어요. 오빠, 마음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오빠는 모르겠지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요즘 공부만 하려니까 체력이 엄청 딸려. 떡볶이 먹어서 좋긴 한데 시간을 계속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웃으며 말했는데 그 오빠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 마음 너도 느꼈구나. 불쑥 그렇게 묻는데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사실 나 너 좋아해. 너 처음 교회에서 봤을 때부터 좋았어. 근데 내가 숫기가 없어서 주변만 맴돌았거든. 그랬구나. 진짜 고맙네. 나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네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데. 내가? 그래? 처음 봤을 땐 엄청 똑부러져 보여서 공부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교 꼴찌 직전인 애였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 성적 오를 거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마음 잘 알았어. 그냥 내 딴에는 용기를 내본 거니까 나쁘게는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하지. 앞으로도 교회에서 보면 편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자. 그렇게 애써 웃으며 마무리는 했지만 그 후로 교회에서 그 오빠를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오빠는 더 편하게 인사도 먼저 걸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여지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더 딱딱하게 굴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고3이 됐어요. 그 오빠의 말 맞다나 처음엔 오를 기세가 전혀 없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남은 1년을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된 첫날, 저는 반에서 완전히 제 이상형인 남학생을 보고 말았습니다. 분명 정신은 문제집을 향해 있었는데 눈은 그 남자애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공부에 집중해야 할 고3 때 만난 걸까? 가슴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쑥 그 남자애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혹시 지우개 있어? 어? 그 남자애는 제 오른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얼결에 제가 쓰던 지우개를 주었고 그 후로도 그 남자애는 저에게 불쑥 문제풀이를 물어보거나 그게 고맙다며 우유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초콜릿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다 보니 제가 다 좋아해서 평소에 사 먹던 것들이었어요. 혹시 내가 사서 먹는 거 보고 사준 거야? 왜? 다른 거 사줄까? 왜 자꾸 사주는데? 내가 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냅다 물었습니다. 너, 나 좋아하냐? 어? 아니면 말고. 괜히 쿨한 척을 해봤는데 바로 낚이더라고요. 좋아해, 엄청.
그때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네. 뭐가? 나도 첫눈에 반했거든, 너한테.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고, 고3 이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연애는 오히려 공부에 큰 도움이 됐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괜히 저에게 말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아는 문제도 묻고 그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성적도 쑥쑥 올랐고 쉽진 않았지만 어렵게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하게 됐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연애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대학에 가면 분명 깨질 거라고 장담하던 친구들조차 놀랄 만큼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애틋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 즈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하루는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불쑥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몇 년 전 저에게 고백했던 교회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 남자친구가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형 알아? 둘이 아는 사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게 전에 같은 교회 다녔어. 맞아. 오늘 여자친구랑 과제한다더니? 여기 내 여친, 인사해. 여기는 나의 핏줄인 친형. 저도 당황했지만 그 오빠가 많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넘게 남자친구의 연락을 모른 척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좀 복잡했거든요. 결국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왜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놀랐잖아. 막상 남자친구를 보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난 널 진짜 사랑하는데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사랑한다면서 왜 여기까지야? 그런 게 있어. 넌 내 맘 몰라.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던 남자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우리 형 때문에 그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 너랑 형이랑 마주친 날 형이 말하더라고. 같이 교회 다닐 때 좋아했었다고. 그런데 그 말을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와? 너랑 내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서 헤어지게 생겼는데? 뭐? 남자친구는 아예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 내 연락도 안 받고 혼자 고민한 거야? 그럼 어떡해, 고민이 되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와락 끌어안더니 말했어요. 형, 여자친구 있어. 정말? 당연하지. 형이 그러더라. 어릴 때 풋풋한 마음이었다고. 거절당하고 바로 마음 접었대. 진짜? 우리 형 대학 가더니 인기가 얼마나 많아졌는데 지금 사귄 여자친구도 만난 지 좀 됐어. 둘이 결혼할 것 같던데? 정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안 헤어지고 싶어서 고민한 거야. 다행히 그 오빠는 이미 여자친구도 있었고 결혼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커플 대 커플로 만나 더블 데이트도 했고 덕분에 그 오빠와도 오랜 회포를 풀 수 있었어요. 나 때문에 불편했지? 아니야, 오빠. 그래서 교회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원래도 친구 따라간 교회라 집에서 좀 멀었어. 고3 되면서 그냥 가까운 교회로 다니기 시작한 거지. 그래, 그랬다고 치자. 진짜라니까. 내가 미안했어. 내 마음만 앞서서 그렇게 고백해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아니야. 내가 미안했지. 그 후로도 오빠는 나 편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 잘 지내기로 해놓고 약속 못 지킨 건 나야.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지. 우리 이러다 진짜 가족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신기한 인연이긴 하다.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 후 오빠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몇 년 뒤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와 저는 아주버니와 재수씨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남편과 지난 연애기를 떠올려 보는데 참 다사다난했더라고요. 우리 둘 다 처음 취업하고 한번 헤어질 뻔했잖아. 그때 헤어졌으면 오늘은 안 왔겠지? 아니, 우리는 다시 만났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야. 우리 형까지 당신을 좋아했었잖아. 아, 진짜 당신 은근히 뒤끝 길다?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형제가 보는 눈이 비슷한가 싶고. 그런가? 형님은 나랑 이미지가 완전 다르던데. 그래도 착하고 똑부러진 건 비슷해. 내가 착해? 착하지 그럼. 나 같은 놈이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후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니 부부와도 친했던 터라 시댁과의 관계도 참 좋았어요.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지어낸 것 아니냐고 되물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끼리 자주 모여 밥도 먹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죠. 여보, 나 췌장암이래. 남편 인생의 첫 건강검진이었어요. 설마 그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남편은 췌장암 2기였고 그나마 3기보다는 생존율이 높았지만 발견이 이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제뿐인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수술이 가능할지 알 것 같습니다. 수술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췌장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가 안 돼요. 네? 암세포가 주요 혈관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항암 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주요 혈관과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품으려고 했어요. 절망해 있는 남편 대신 제가 더 힘을 내야 했거든요. 당신은 3기도 아니고 항암 치료로 완치해서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치료하자, 응? 여보, 미안해.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아플 수도 있지.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누구보다 당신이 힘들 텐데.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부부니까 같이 이겨내야지.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고 더 행복해질 거야. 남편의 항암이 시작된 후 저는 매일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처음엔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암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눈에 띄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그래도 아픈 당사자보다야 힘들까 싶어 없는 힘을 쥐어짜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길었던 병시 중에 한숨도 못 자고 장례를 치르며 내내 울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지나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놀란 긴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겨우 일어났는데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혹시 내가 긴 꿈을 꾼 게 아닐까, 저 부엌 안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간 그때였습니다. 뒷모습이 한눈에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니? 일어났어요? 순간 허탈했습니다. 혹여나 모든 게 꿈이었고 남편이었길 바랐기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 제가 문을 안 잠갔어요? 다치면 그냥 잠길 텐데. 재수 씨가 쌓인 우편물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셨나 봐요. 우편물 하나가 문 아래에 끼어 있었어요. 아, 우편물 맞아요. 흘린 줄도 몰랐네요. 일단 좀 앉으세요. 장례식장에서 내내 아무것도 못 먹던데 이것 좀 먹어봐요. 아주버니께서 전복죽을 내오시더라고요. 이걸 끓이신 거예요? 요즘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서 몇 숟가락이라도 좀 떠요. 그래야 살지. 죄송해요. 아주버니 힘드실 텐데. 힘들죠. 하지만 재수 씨가 더 힘드시겠죠. 그날 저는 차마 전복죽을 2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아주버니는 수시로 제 집으로 찾아와서 음식이며 청소까지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주버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주버니,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오며 그러시는 겁니다. 재수씨, 저 못 참겠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죠. 다가오지 마세요. 잠깐만 이리 와봐요. 거기 서서 말해요. 그러나 아주버니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붙잡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여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에 꼴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연애 기간이 길어서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인에서 부부가 된다는 건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었어요. 여보, 친구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 무슨 말? 내가 우리 시댁이랑 엄청 친하게 지낸다고 했더니 거짓말 좀 작작하라고 하더라. 어떻게 아주버니의 형님까지 친한 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하고까지 사이가 좋냐고. 우리는 좀 재밌는 사례긴 하지. 또 아주버니가 나 좋아했던 얘기하려고 하지. 덕분에 결혼 전부터 허심탄회하게 친해졌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형님이랑 경락 받으러 가려고. 형님 친구가 경락삽을 오픈했는데 쿠폰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경락을 받아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 형님과 경락 가게에 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여보, 놀라지 마.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수님이 돌아가셨대. 형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간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저녁 바로 형님의 장례식이 시작됐고 아주버니는 세상을 잃은 얼굴로 상주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곁을 지켜주는 일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큰일이네. 애들은 또 어떻게? 형님이 돌아가신 후 아주버니와 아이들의 반찬도 생겼고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버니 대신 남편과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을 형님 댁에 내려주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봐도 저렇게 예쁜데 우리 형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그러니까 아주버니랑 따로 연락도 좀 하고 그래?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받아. 그래도 아까 봤잖아. 애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애들 보고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부부가 아주버니와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날은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췌장암이 발견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떻게 연이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니? 큰 며느리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췌장암이라니. 그러나 시어머니께 남편의 상태를 전할 때만 해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수술이 안 되더라도 항암 치료해서 꼭 낫게 할게요. 그게 쉽지가 않아. 네? 네 시아버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유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췌장암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처음엔 수술이 된다고 해서 수술만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 수술이 잘 됐다는 의사 말만 믿고 퇴원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암이 온몸으로 퍼졌다는 거야. 내가 따져 물었어. 수술 전에 퍼진 걸 못 봤던 거 아니냐고.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완벽하게 절제했고 당시엔 전이 된 데가 없었대. 그땐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은 어리지. 남편은 아파 죽겠다고 하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니 전이 되는 속도도 빠르더라고. 결국 먼저 갔지. 밤틀 같은 자식들을 두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좋아졌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큰며느리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손주들이 제 엄마 잃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비통한데. 어떻게든 치료할 거니까 어머니도 힘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힘들어서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과거의 자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픈 사람보다야 힘들겠어요? 저 힘낼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그 후로는 저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치료에 전념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아주버니도 기운을 차리셨더라고요. 재수씨, 상심이 크시죠? 아주버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고요? 네.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내도 보냈는데 동생까지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날 저는 아주버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면 학창시절에 제가 떠올랐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제 현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언젠가부터 아주버니가 제가 전에 하던 것처럼 저를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야근하고 돌아왔는데 반찬이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반찬만 두고 돌아갔을 아주버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니, 반찬 두고 가셨어요. 네, 오늘 반차 쓰고 집에서 애들이랑 반찬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큰엄마 좋아하는 반찬 만든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같이 만들었어요. 아직 퇴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문 앞에 두고 왔는데 반찬 상태 괜찮죠? 다음부턴 안에 들여놓고 가세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아직 날이 좀 덥던 때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했더라고요. 조카들이 조물거리며 만들었을 반찬을 보는데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쉰 반찬을 먹을 수도 없고 먹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그 후로도 종종 아주버니는 제가 없는 시간에 반찬을 넣어놓고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렁각시가 왔다 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으로 인해 만난 가족들이 저를 극진히도 챙겨준 덕에 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허전하고 슬펐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 막 샤워를 한 참이었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맥주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남편과 둘이 마시던 맥주라 남편을 보낸 후론 한 번도 입에 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주버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늘 반찬만 두고 가셨지 이렇게 저를 기다린 적은 없었거든요. 재수씨, 저 못 참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샤워 가운만 입고 있었거든요. 결국 코앞까지 와서 저를 붙드신 아주버니의 눈빛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주버니, 혹시 술 드셨어요? 맨정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이제 이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내가 과부됐다고 만만해? 막무가내로 다가온 아주버니를 보고 있자니 오래전 교회 오빠였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설마 지금껏 마음을 숨겼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말을 해? 말을 했으면 적어도 친하게는 안 지냈지. 너무 갑갑한 마음에 예전처럼 반말이 나와버렸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니까 더 정겹고 좋네. 일단 나 옷부터 입고 올 테니까 기다려. 저는 어떻게든 아주버니를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주버니는 제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렵더라고요. 아주버니, 이러지 마세요. 하늘에서 형님이랑 우리 남편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 왜 이래요?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부림을 멈춘 순간 아주버니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아주버니 괜찮아요? 고개까지 떨군 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 너무 야윈 겁니다. 아주버니, 제 말 들려요? 그제야 아주버니는 야윈 얼굴을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내 제안 좀 들어줘. 무슨 제안? 들어준다고 약속해.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미안하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더니 또 불쑥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찰 부른다고 해서 이러는 거야? 미안해. 동생도 떠났는데 내가 네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되잖아. 이러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오빠 하나만 참으면 되잖아. 내가 참아서 될 일 같으면 나도 참겠어. 뭐? 그러나 그 순간 아주버니의 말은 제가 하고 말의 맥락과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내 전 재산 좀 받아줘. 갑자기 전 재산을 받아달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사랑한 건 우리 남편이고. 나 최장암이야.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저절로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런 저를 보던 아주버니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말도 안 돼. 삼기래. 아니야, 아닐 거야. 동생이 췌장암 걸렸다는 말에 나도 아차 싶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삼기더라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한테도?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잃으신 분인데 아들 둘까지 췌장암인 걸 알면 어떻게 견디실까 싶어서. 오빠는 알고 있었구나. 나는 좀 컸을 때라 기억하고 있었지. 어머니가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왜 안 받았는데? 아직 젊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는 게 바빠서 1년, 2년 미루던 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아까 나한테 못 참겠다고 한 게 이거야? 너무 힘들다. 아내의 동생까지 보낸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떠나게 생겼으니 우리 애들은 엄마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말도 안 돼, 진짜. 병원 몇 군데 가봤어.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야. 다른 병원이라고 다를 리가 없잖아.
저는 아주버니를 데리고 다른 대학병원도 더 들러봤습니다.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나 모든 병원이 같은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췌장암 3기. 직접 듣고서야 모든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힘든 마음에 찾아온 아주버니를 오해한 게 미안할 정도였죠. 아주버니 역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해보겠지만 생존율이 높지 않아 희망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병으로 남편을 잃었던 저는 이제 무턱대고 긍정만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남편의 췌장암 진단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것처럼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는 법이니까 그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던 거죠. 저는 결국 아주버니의 말을 마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니, 지난번 밤에 찾아와서 하시려고 했던 제안 들을게요. 사실 그날은 제가 그 이상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다른 병원도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 그래도 가망이 없으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었어요. 물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요. 고마워요, 재수씨. 제가 하려는 제안은 제 전 재산을 재수씨가 받고 어머니와 제 아이들을 부탁하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올해 심부전증을 앓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주버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마음 같아선 동생도 떠났겠다.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이래서요.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새 출발한대요? 조카들도 제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진 돈이 좀 돼요. 허락해 주시면 바로 이체할게요. 그럼 아주버니 치료비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보험금도 받았고 치료비는 충분히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봤자 아주버니가 저에게 맡길 재산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제 통장에 15억이 들어온 겁니다.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집을 가족 계시고 재수 씨도 집이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건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절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맡기세요? 제가 아이들도 안 키우고 시어머니도 안 모시면 어쩌려고. 아주버니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걱정돼서 말한 건데 아주버니가 진지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저는 가족으로서 재수 씨를 신뢰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너무 미안한 사람이에요. 행여나 제가 준 현금을 들고 사라진다고 해도 잡지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물러터져서는 왜 안 잡아요? 제가 그런 일을 했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야죠. 제가 이래서 재수 씨만 믿고 떠나는 겁니다. 어딜 떠나요? 아직 치료 안 끝났거든요. 저기 하늘에서 동생과 다시 만나면 엄청 미안할 것 같아요. 왜요? 재수 씨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잖아요. 아들이라고 있는 두 놈은 췌장암으로 아버지 따라 가버리고 아픈 시어머니와 아직 어린 조카들의 그저 미안하죠. 그러니까 더 힘내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영양가 있는 끼니도 몇 끼 드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행여나 제가 아주버니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아이들과 어머니를 위해 쓸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돈을 드리는 이유의 중심에는 재수 씨가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똑부러지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디에 사용하든 필요하니까 사용할 거 알아요. 그 돈에는 재수 씨의 노고와 수고에 대한 비용도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문득 아주버니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야위었다. 잘 먹고 있는데. 혹시 전복죽이 입에 맞아요? 지난번에 저한테도 끓여주셨잖아요. 사실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전복죽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사면 잘 안 넘어가서. 그날 이후 저는 아주버니께 자주 전복죽도 끓여드리고 입맛을 돋울 만한 음식도 계속 해드렸어요.
동시에 시어머니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투석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 일은 너한테 어떻게 나 아프다는 소리까지 하겠어. 가뜩이나 알게 모르게 큰애 애들까지 보살피는 것 같던데. 몸이라도 건강하면 내가 직접 할 텐데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투석 받으시더라도 식단 조절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 끼니가 힘들면 한 끼니라도요. 저는 시어머니께 미리 뽑아간 식단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지켜. 그냥 주어진 만큼만 살다 갈란다. 안 돼요. 저랑 어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애들을 생각해야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왜 너랑 나만 건강해? 애들 아빠가 있는데.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께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이걸 뒤늦게 알고 느낄 절망감이 더 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모른 척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아주버니께서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일단 저는 아무 병이 없어요. 건강한 상태예요. 남편 잃고 마음은 여전히 슬프지만 정신 차렸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니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이 원수 같은 암덩어리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든. 네, 어머니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데 못 견디실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셨고 다시 눈을 번쩍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과소평가했구나.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난 엄마야.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잃었지만 아직 하나는 있잖니.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무기력했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큰며느리도 없는 마당에 나까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시어머니는 결심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내 집으로 들어와라. 네? 너도 들어오고 그네한테도 내 손주들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해. 저로선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쁜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어머니와 함께 아픈 아주버니를 도울 수 있고 조카들도 제가 더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으니까요. 더더구나 시댁은 집이 꽤 큰 편이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도 충분히 각자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버니를 설득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재수씨. 아주버니,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머니는 아셔야죠. 엄마잖아요. 안 놀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당연히 놀라셨겠죠. 근데 네, 근데요? 각성하셨어요. 네?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잊고 살았던 엄마의 삶을 다시 사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제 짐이 시댁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아주버니도 어서 준비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바로 쫓아오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조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고 아주버니도 포장 이사를 부른 뒤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어떤 내색도 없이 손주들과 아들 그리고 저에게 먹일 저녁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이었다고 해도 따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큰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시어머니는 조카들에게 당부하신 뒤 아주버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랑 둘째 말만 들어. 알겠어?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은 반년 정도였어요. 그 사이 아주버니는 참 행복해 하셨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저와의 우정 또한 깊어졌으니까요. 마지막엔 통증이 심해져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셔야 했지만 집에 있던 마지막 밤까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시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니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때 다 같이 살 때 참 좋았다고. 벌써 그 애들이 커서 20살이 넘었습니다. 그 애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제가 아주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주버니, 괜찮으시면 제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주버니께서 남겨주신 재산도 저한테 있고 혹시라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이들이 제 호적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큰엄마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주세요. 아직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재수 씨가 엄마가 되어주신다면 저도 애들 엄마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저더러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 보살피기만 하면 되지 굳이 입양까지 하고 시어머니까지 떠안냐면서요. 넌 후회 없어? 결국 남의 자식 키우다가 젊은 시절 다 지나갔잖아. 후회?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렇지, 후회되는 게 있지. 우리 남편 건강검진 좀 빨리 해볼걸. 그런 거? 그건 말고는? 그건 말고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나 우리 회사 이사잖아. 이사로 아직까지 일도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은 다 명문대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고 나한테 또 다른 인생을 준다고 해도 이제 이 인생이랑은 못 바꿔. 15억이 그렇게 부담스럽디? 갑자기? 그런 거잖아. 네 아주버니가 준 15억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떠날 수도 없었겠지. 지가 철면피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너 그거 알아? 책임감도 과하면 병이다. 친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갔어요. 사실 저의 선택을 가장 못마땅해 했던 분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엄마, 나왔어. 아니 뭐야, 너 취했어? 아까 친구 만나서 와인 한 잔. 근데 어째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하여튼 엄마는 귀신 같아. 우리 애들도 친엄마가 키웠으면 이런 걸 느꼈을 텐데. 왜? 애들이 네 속 썩여? 아니야. 우리 애들이 말은 좀 안 들어도 얼마나 착한데. 얼씨구, 안 그래도 아까 전화 왔더라. 우리 애들이? 곧 네 생일인데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냐고 묻더라. 아, 뭐야. 엄마, 그런 거 나한테 비밀로 해야지. 하여튼 애들 얘기만 나오면 입이 귀에 걸리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뭘? 내가 책임감 때문에 애들 입양해서 키웠다고? 책임감도 있었으니 그랬겠지. 근데 나 책임감 하나로 그런 선택한 거 아니다? 아주버니한테 15억 받아서도 아니었고 차도 집도 있었고 신랑이랑 모은 재산도 있었고 직장도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 왜? 누가 허튼 소리 해? 네가 10억 받아서 애들 맡아준 거라고? 아니, 오히려 그 돈 받았다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던데.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눈에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애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어디 계산만 해서 되는 일이야? 엄마가 알아주니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 아주버니가 남겨주신 15억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주버니가 남기신 15억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이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것보다 더 많은 걸 저에게 물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왜 안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애들은 제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지 말아라.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백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자는 제 볼에 뽀뽀를 쪽 하고 가는 아들놈의 뒷덜미를 잡고 싶다가도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까진 못했는데 어디서 저렇게 이쁜 게 왔나 싶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와 찬몸을 녹이는 딸 때문에 복장이 터지다가도
잠든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릴 때 제품에 안겨자던 모습이 남아있어서 신기해요. 시댁 식구들을 연이어 잃는 슬픔도 경험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저 우리 애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비록 부모님을 일찍 잃는 슬픔은 있었지만 또 다른 가족들이 전심으로 자신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돈 15억이 아니라 사랑받는 힘으로 잘 살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역할이었다는 게 참 만족스러워요. 아직 그 역할을 완수하려면 한참 먼 것 같지만 이만큼 잘해왔으니 또 잘해 나가야죠.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매년 건강검진도 시키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늘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 간 우리 식구들과 저 하늘에서 만날 땐 다들 지켜봐준 덕분에 잘 지냈다고, 우리 애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